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법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집시법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했지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젠 거의 듣기 힘든 법이 됐는데 집시법 망령이 스멀스멀 되살아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를 비판하면서 집회 시위 자유를 얘기하더니 하루 만에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출동해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한번 짚어보지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 교수, 남영희 민주연구원 본장, 김주작 한신대 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김주작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잘 계셨죠? 아, 예. 열심히 잘 얼굴이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 더 좋아진 건 아니고 많이 탔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정어리 때 모으러 다니느라고 타신 거예요? 많이 걷다 보니까요. 예. 예. 많이 걷다가 탔습니다. 아는 분들 만나면 정어리 때 네. 아시죠? 네. 예. 네, 여러분들 상어에 맞서기 위한 정어리 때 많이 뭉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고 구독자는 35만 8천 명인데요. 오늘 아침에 윤헬리 님이 이런 글을 주셨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용산에 계신 분이 통닭시켜놓고 지지율 자화자찬할 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휴가를 내고 아내 아기와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은 양산 평산 책방에도 다녀왔는데 책방 지기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과 얘기했습니다. 모르는 분들 휴대폰 뺏을 수는 없어서 아기를 미끼로 관심 유도를 하고 왠지 책방에 계신 분들이 예비 정어리 때일 것 같아서 혹시 정어리 때 아시냐고 유튜브 들어가서 백운기의 정치본색 검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 요즘 나라꼴이 답답하시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꽉 막히시죠? 저 믿고 딱 한 번만 시청해 주세요. 분명 사이다처럼 상쾌해질 겁니다. 마약처럼 중독성도 클 겁니다. 라고 몇몇 분을 구독시켰습니다. 마음 같아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정어리 때 홍보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다음 목표로 잡겠습니다. 흐흐. 앞으로도 최연소 정어리와 함께 정어리 때 운동에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되면 정어리로 모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스픽스에 나왔더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박정희 님 있네요. 83살 잡수신 어르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격려한다. 힘내고 지치지 말고 오래오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셨대요.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격려의 말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백운기의 정치본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집시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안 했죠? 집시법 위반 내봤습니다. 구리도 살아보고 뭐 닭장차 타보고 닭장차도 타보고 또 뭐 구치소에도 들어가보고 뭐
할 건 다 해봤습니다. 언제적 집시법인데 또 지금 집시법인가 좀 이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독재 정권 이런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고상한 표현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이 민주화 이후에 다시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또 이걸 사실상 허가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 통치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정말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 같아서 예. 어찌 보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 저만 있겠습니까? 방송 앵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집회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 경찰, 청장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영희 부위원장 또 전 정부 탓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요. 전 정부가 불법 집회를 방치했다.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방치했었나요? 저는 그 근거를 명확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 탓을 할 때 정확한 근거가 늘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그 기분, 감정에 따른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면 사실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 어땠습니까? 고등학생이 그렸던 윤석열차 문제 삼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통령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면서 이제 드디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얘기까지 꺼내들면서 전 정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죠.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인근에 평산마을 양산의 주변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온갖 혐오의 말들로 확성기를 대고 정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외면했던 분 아니십니까? 전 정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진짜 법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안한다고 그래요? 우리 김주적 교수님은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전 정권에서 왜 그랬냐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진압 때 경찰이 노동자들 엄청나게 구타를 해서 논란이 됐죠. 그 다음에 물대포로 농민 100만 개씩가 숨진 그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스스로 과잉 진압을 자제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지난 정부 아주 근시일 내에 있었던 문제들 속에서의 그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1979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긴급조치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 긴급조치가
헌법을 보다 우위에 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헌법보다 우위에 둔다. 헌법보다 우위에 두면서 집회, 결사 이것들을 갖다 모두 다 불법으로 해서 다 잡아놓고 당시에 대통령이 그 형량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 형량과 관련해서 최대 형량을 구형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연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거의 긴급조치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국민의 불편, 편의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헌법이 보장된 자유가 국민의 불편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1979년에 만들어졌던 긴급조치, 1980년에 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들었던 긴급조치 이 이상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치자면은 긴급조치로 나가게 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독재 권력이 탄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찰들이 민주화 시기에 자신들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내려놓고 시민들 위주로 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서서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발전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정말 나쁜 생각이자 나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급조치가 만들어진 것은 1972년이죠. 72년부터지만 이제 79년에 79년에 이제 더 세게 했었거든요. 그 세게 한 것이 79년이고 네, 그 네. 79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네. 있지요. 임세은 대변인, 네. 검사 출신 법치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대로 이 나라를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찍어줬을 겁니다. 네. 근데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때려잡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다. 그게 이제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약자들이 누리는 법치나 자유에 대해서는 그냥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고 뭐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서 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회가 불허를 한다는 것은 헌법이 위배됐다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누리는 이런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자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그거는 법치 위반 무조건 불법, 이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지난번 합법적인 그 민노총의 집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집회만 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불법 집회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은 똑같이 받아 쓰죠. 불법 집회라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권 중에서도 이게 정신에 관련된 기본권입니다. 정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간을 또 제한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밤과 낮이 다릅니까? 어쨌든 집회를 하러 나온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돼 있고 뭔가 항변하기 위해 나온 건데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더 화났다가 점심에는 조금 덜 화났다가 저녁에는 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밑바깔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앞으로 뭐 후쿠시마 오염수나 뭐 등등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지금 참고 있는 국민들이 어느 순간 우리 예전에 촛불 집회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못 참고 나오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런 걸 감지하고 있는 듯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예. 그러다 보니 어차피 이거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들에게 조금 강제로 좀 폭력도 조금 가해서 뭔가 면죄부를 주려는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무력적으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대통령이 마련해 주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점쳐집니다. 하는 게 아닌가 점쳐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6년 만에 다시 경찰이 진압 훈련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또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응해서 진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통과가 되겠습니까? 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야당이 법 만들면 다 거부권 이제 행사해서 못하게 하지만 집시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경찰한테 야, 맘 놓고 진압해. 우리가 다 뒤에서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나서가지고 법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시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정인환 교수, 이제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집회 시위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뭐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발상이죠. 실제로 지금 입만 열면 불법 집회 얘기하는데 지난주 민주노총이 이제 그 건설노조죠. 집회를 광화문 쪽 그 종로 일대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래요. 더 이상 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 좌석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한 2.5km 정도를 걸어갔어요. 근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근길에 있는 시민들이 다소 좀 푸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집회는 엄격한 엄연한 합법 집회였습니다. 모든 집회가 다 불법 집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은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 경찰도 그날 집회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고 나중에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 운운하면서 집회의 기본적인 원천적으로 집회 자체를 막겠다고 하는 지금 발상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저런 모습들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저는 지금 후나 아닌 후나를 하고 있는 건데 자칫 저는 경찰청장 정도 수준으로 본인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인데 자, 전 정부 탓을 왜 합니까? 강경 이른바 보수층의 불만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국민들을 무리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뭔가 국민 통합 이런 건 아예 관심 자체도 없고 어쨌든 이 비판 세력을 희생양 삼아서 특히 노조 같은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희생양 삼아서 지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 의도만 보이는 건데 이걸 저는 야당이 좀 더 강한 톤으로 또 강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지난번 광우병 때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아예 법을 딱 바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때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천명한 뒤로 약간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이게 장사가 되네. 이걸로 한번 밀어보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보고 당장에 이게 위헌적인가 아닌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남영희 부원장,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뭐 법 같은 거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면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여당에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 법 취지에 있어서 집시법 개정안의 골자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의원은 이 야간 집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자라고 해서 발의를 해둔 분이 있어요. 지금 0시부터 집시법에 7시 야간 6시. 집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가 돼 있을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실 13년째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아. 이것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로 내려졌던 것이 2009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상호 여야 뭔가 의논을 해서 그 공론의 장을 열고 서로 관용하는 문화로 정착시키라는 것이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법이 명확하게 몇 시 이 야간 집회 금지라고 시간까지 정해준 것은 없기 때문에 불비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회를 신고하고 본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 2박 3일 거리에서 노숙 집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0시 이후에는 안 되니 걷었다가 다시 또 신고를 해서 또 집회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 제약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좀 더 뜻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는 뭐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우리 그 백운기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경찰의 면책권까지 강화시키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고제였던 걸 다시 허가제로 살리자. 이런 부분을 보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번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집회라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준혁 교수님,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나 봐요. 뭐 황당하죠. 예. 그렇다고 치면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공직에도 절대 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김태호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 담당하는 분 안보실 차장이요. 예, 안보실 차장 일차장. 선고 유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실형이에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다들 기억을 못할 텐데 1991년 5월 25일 날이 성균관대 학생이었던 김기정 열사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도망을 이제 당시에 가다가 압사돼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바로 경찰이 폭력적인 행사로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뭐 투신하거나 분신하거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러나 경찰에 의한 폭력으로 돌아가신 분이 강경대, 김기정 이분들이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런 날의 하루 전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경찰의 폭력이라든가 국가 권력의 폭력을 통해서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렴치하고 몰상식적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 3.1운동 당시에 그 우리 수많은 민중들이 야간에도 끊임없이 횃불을 들고 집회를 했고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고요. 이 야간에 집회를 하는 것들 이 부분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촛불 집회를 하는 분들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혁명적 시민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21조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등 다른 기본권들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공권력 유지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쉽게 침해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 집시법 개정안을 그때도 추진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허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용산에서 어제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용산의 무슨 여의도 지점도 아니고 지난번에 개식용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했을 때도 바로 입법이 추진되는 등 지금의 상황도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기침만 하면 저기서는 바로 뭐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 처리가 되는데 이건 너무나 수기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용산에서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뭐 퇴진 집회를 비롯해서 지금 크고 작은 집회들이 있는데 모든 집회에 대해서 자꾸 불법 딱지를 붙여서 시민들에게 집회 이꼴 딱지다, 불법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씌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시행령 고친 게 있는데요. 경호처에서 군경을 지휘할 수 있는, 경호처 다 지휘할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전 이게 그때 좀 끔찍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뭐 군대라도 동원할 태세인 거냐, 대통령실과 어긋나면 군대라도 동원할 거냐라고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시민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이 정권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갈등을 조절하고 이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무조건 억압하고 포갑하고,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본인은 억압하고 독자처럼 휘둘리는 자유는 있고 시민은 목소리 낼 자유가 없는 건지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문병호님, 나중에는 비상용어로 바꿔서 10시 통행금지도 만들 것. 윤석열은 하고도 남음. 가온누리님, 오염수 방류로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선수 치는 겁니다. 수카님, 통행금지도 생길 판. 박수정님, 화가 나지만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국민보다 자기네들 배부르고 헛소리 하는 거 보고는 속에 천불이 나네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 나라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어디 5년짜리가 저런 초딩보다 못한 짓을 합니까? 골드님, 시간 제한은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조차도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 제한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레모님,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는 도대체 뭡니까? 점점 더 알 수 없는 단어가 돼갑니다. 리치데드님, 윤 대통령의 자유는 본인만을 위한 자유입니다. 대통령실을 마음대로 옮길 자유,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할 자유, 헌법을 무시할 자유, 미국에 반도체를 갖다 바칠 자유, 강제 징용 판결을 무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라고 명분을 주는 자유. 케레이님, 법치주의는 권력자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 법에 기초해서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즉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보내셨는데, 오죽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거꾸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JTBC 앵커가 크로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덕택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다른 방송 앵커가 했던 것을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촛불들 덕택이었을 겁니다. 저 앵커 걱정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권위 정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은 무풍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방통위원장 면직 몰아가고 있죠. 뭐 국정원 동원해서 정교조 압수수색하죠. 언론 통제 이미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JTBC 앵커도 밤길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란 뭐냐?
이게 국민 기본권의 자유가 아니라 이 집회 시위에 놓고만 얘기하면 이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이 정권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이 민주화 과정에서의 집회 시위가 처음으로 제한되는 아마 시도가 될 텐데 이 집시법 개정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시도하느냐? 앞서 몇 사람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정부가 이 노조라든지 또는 이 경찰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떤 이 통제하고 탄압할 수 있는 저는 그 구실을 주고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요. 앞서도 언급됐지만 2016년도에 백남기 농민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물대포를 통한 경찰의 과잉 진압, 인권 탄압, 이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이 경찰의 불필요한 어떤 그 폭력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시키고 유발시키려고 하는 정권의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야간 집회도 얘기합니다만 헌법의 기본 취지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입각에 봐더라도 지금의 시도 자체는 대단히 퇴행적이고 어쨌든 이 헌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의 불순한 의도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 검찰의 그 전략적 마인드가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집시법 개정안 던져가지고 통과 안 될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거야인 상황에서.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다 거부하면서 사실 수세에 몰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던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민노총과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세게 반대를 하면 너네 민노총 지금 뒤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같은 파야, 같은 편이야.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다. 또 하나는 저는 총선을 겨냥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 이후에 시찰단 들어온 다음에 어떤 발표를 할지 지금 모르고 7월에 일본에서 진짜 방류를 할지 뭐 투기를 할지 하는 상황이 오면 국민들 저항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 전에 어쨌든 공포를 조장하겠다라는 게 이게 총선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 검찰의 이런 노림수가 저희보다 정치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JTBC 박성태 앵커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일부 무질서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할 모습이겠다.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 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못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촛불들 덕택 아니었냐라고 환기를 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자유라는 표현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준혁 교수, 이 박성태 앵커 알아요? 화면에서만 봐서 잘 모릅니다. 예. 한번 보고 싶네. 예. 예. 저도 JTBC에 예전에 방송을 한 1년 이상 했었거든요. 생방송으로. 뭐 어쨌든 당시에 보도국장이 굉장히 좀 열려놓은 사고를 갖고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해서 아마도 저 앵커가 저렇게 좀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 지금 자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개인만의 자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흡사 그 전제군주가 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우리 뭐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정치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무리수를 좀 두고 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해양 그 원자로 오염수를 갖다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기 위한 정말 이 공포영 조성, 이 국민들 심리에 아주 공포적인 내용을 좀 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데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탄핵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임세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슨 자유일까요? 그러니까 본인 기분대로 할 자유인 거죠. 본인. 내가 짐이 국가인이라 하는 그런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백했던 게 그 대통령 1호기를 특정 언론에게 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했던 게 바로 국익을 이야기했어요.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엄단하겠다 하면서 그 MBC 기자죠. MBC 기자를 그 1호기를 타지 말라고 한 이유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뭐 전 국민 청취력 테스트를 그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뭐 바이든으로 들었지 날리면으로 들은 것은 억지로 들으신 그 주변의 참모분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네.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날리면 오히려 그 국익을 해친 거는 대통령의 입이죠. 대통령의 입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보도한 언론이 국익을 해친다. 그럼 그 국익은 대통령이 본인이 기분이 나쁜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은 국익이고 본인이 기분 좋은 일은 국익에 부합하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 저는 이게 외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이번에 G7에서도 많은 정상들, 캐나다의 뭐 총리라던가 뭐 많은 정상들이 대통령을 보고 되게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노래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한 4-5의 그 정상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의 성과가 이제 바로 노래 잘한다면 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라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의 의미는 대통령이 본인이 맘대로 할 자유. 왜냐하면 나는 왕이니까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다만 이제 너희 같은 약자들은 내가 이렇게 시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보살펴주고 있는데 너희가 뭘 반대하니?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유가 없는 자유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자유를 더 많이 외치거든요. 북한의 경우도 보더라도 뭐 인민들은 자유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임세은 대변인이 전제군주 얘기하시니까 신기섭님이 전제군주라고 선조 더하기 인조 뭐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정조대왕 전문가 김준혁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선조 더하기 인조면은 뭡니까? 선조, 인조 두 왕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무능이죠, 무능. 예, 무능이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철저한 사대주의자. 예, 선조도 역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인조도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오만에 빠져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엄청난 전쟁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건데 아마도 그 댓글을 올리신 그 시민분께서는 냉철하게 윤석열 현 대통령을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러다가 너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사대에 급급하다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이 한반도 땅에 일으키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선조 플러스 인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맨님은 더 두려우신가 봐요. 선조 플러스 인조 플러스 원군 플러스 이승만 플러스 전두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 갔을 때 미국 간 김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권이 뭔지 수정헌법 1조가 뭔지 그리고 자유 하는데 정말 자유의 본고장인 그 미국에 가서 진짜 자유가 뭔지 이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말을 안 들었는지 뭐를 했는지 갔다 와서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진중권 작가요. 이분 정체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맨날 자유 얘기했다가 이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발언은 경찰청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할 건 아니고 일단 위헌적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저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진환 교수? 당연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오직하면 약간 친윤석열 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진중권 교수조차 맨날 자유만 얘기하더니 도대체 집회 시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일반 국민이 느끼는 그 정서입니다. 그걸 그대로 저는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 독재 정권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 동원하죠. 수사기관 동원하죠. 경찰 동원하죠. 이제는 언론까지 통제하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포와 긴장을 조성하는 이른바 공안 통치를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전례 없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도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을 저는 테스트하고 있다. 저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까 남영희 부원장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죠. 추진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는 집회들이 이어져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불편함을 겪는 거를 이제 모든 언론들을 동원해서 못 살겠다. 불법 집회 때문에 경제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전 정부 탓하겠죠. 근데 뭐가 됐든 참 대단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 그만의 자신을 위한, 정권을 위한 자유를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어제 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그 합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권장하면서도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판단해버리고 이후에 단호하게 이 불법 집회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 그래서 자신의 이 정권이 선택받았다라는 식으로 지난 대선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법을 어떻게 이 법치를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편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 공권력이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 운영하는 기조가 전부 뭐 70년대 사고에서 기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권, 검찰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남용을 해서라도 굉장히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 기제로 쓸 것이고 또 결국 또 국민들은 거기에 언론 탄압까지 들어있으니 아까 뭐 우리 지금 박성태 앵커가 한 발언 가지고도 그분의 진짜 그 안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자기 검열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본인 이 정권이 유지하고 싶은 그 법치 해석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아무리 개정하려고 해도 숫자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압을 좀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이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25일부터 오늘부터죠. 다음 달 12일까지 전격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진압 훈련 부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김준혁 교수님. 네. 지금 윤익은 경찰청장 물러나도 진작 물러났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간당간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려다가 엉겹결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만 또 책임 묻기도 뭐하고 이미 그때 내부에서는 그냥 그만두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살아난 입장에서 이 경찰청장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맹목적 충성이죠. 본인은
자기를 살려준 윤석열 대통령과 뭐 크게 보자면은 이상민 장관보단 더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더 충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집시법을 갖다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전 지금 전투경찰이 다시 부활할까봐 걱정입니다. 예전에 80년대 저희들 어디 거리에 나가면은 가방 수색 다 했잖아요. 여학생들 가방 안도 다 경찰들이 수색하고, 학교 정문 들어가려고 하면 길거리에 쭉 정문서부터 시작해서 40명, 50명 전경들이 다 수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런 경찰 수뇌부들이 완전히 그 지금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맹목적 충성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만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큰 사건들이 벌어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강경대, 김기정 열사 같은 이분들, 또 이한열 열사가 집회 때 체류탄을 맞아 죽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뉴스에서 수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착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해요. 그 다음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법 개정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부터 훈련에 딱 들어가요. 임수현 대변인,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착착착 뭘 해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뭐 해온 것도 없지만 책임진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그동안 더 요구했던 것들은 뭐 뭉개고 모른 척하고 안 듣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계부채가 3,000조가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되는 채무 유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른 해결해야 된다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경제 세계에 있는 기관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 갑자기 뭐 누군가 다치지도 않았고 그냥 단지 뭐 그때 1박 2일 집회가 불편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 저는 다른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일사불란한 한 이유가 저는 이제 이 집회 자체를 조금씩 사라지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냥 막연한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뭐 이게 헌법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야당에서도 통과를 안 시킬 테이긴 한데, 뭐 야간 집회를 예를 들어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 집회가 사실상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시민들이 뭐 야간에는 뭐 해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씩 티가 안 나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뺐으면 저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체화돼서 하나씩 뺏긴 걸 모르게 뺐으면서 결국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고 또 앞당기고, 주간 집회도 뭐 예를 들어 허가제로 바꾸고, 이른 집회도 예를 들어 못하게 하고, 장소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한을 두다 보면 조금씩 뺏기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모르거든요. 한꺼번에 뺏기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또 없애려는 시도를 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막연한 또 걱정이 또 듭니다.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요. 정인환 교수, 지금 집시법 개정과는 별개로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보장하고 경찰들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면책 조항이 결국은 경찰의 어떤 그 대응을 촉구하는 뭐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 아마 작동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좀 전에 앵커께서도 뭐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것이 정권의 수명을 아마 단축시키게 될 겁니다. 경찰이 지금 진압 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는 건데, 정말 경찰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과거 집회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대부분 보면요,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경찰이 인권 경찰이 되겠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주구가 돼서 진압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 정말 뭐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투경찰, 의무경찰 다 이 방독면 쓰고 지금 물대포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정권의 의도에 상관없이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경찰의 면책특권 또한 그것은 경찰의 어떤 지금 폭력적 진압을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면죄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정부가 왜 이러는가 앞부분에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기에 따른 국민의 저항 이런 것들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가서 돌아보고 있죠. 과연 뭘 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모르겠는데요.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시찰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방류와 관련된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오염수를 희석하는 희석 설비와 방출 설비, 화학 분석동이라고 하는 핵종을 분석 추정하는 설비들을 둘러봤다.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화학 분석동에서는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 희석 설비에 대해서는 펌프 역량과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다. 남영희 본장, 봤다예요.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비이고 지금 보면 그 오염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눈으로 봐야 압니까? 그냥 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거기서 만든 브로셔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몇십 명이 가서 몇 박 며칠을 거기에 갔다 온다? 이거 진짜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찰단이 보여준 것은 저는 어제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죠. 김대기 비서실장 발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지난 10년 전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은 이후에 우리 주변 해양 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더라. 지금 그걸 뒷받침하는 거 말고는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일본에서 오염수 투기하는 거 그냥 명분 쌓게 해줄게. 그 이상 이하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국민이 0.001%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국익이 우선 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박현철 님이 정수기 검사 아냐? 이렇게 글 올리셨는데 정수기 검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정기 점검할 때 필터도 갈고 물도 흘려 보내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휴,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정수기 쪽에? 이 오염수를 갖다가 둔 공간들에 대한 촬영이 일본에서 찍은 게 있었어요, 뉴스에. 근데 이 용기 자체도 도쿄전력이 싸구려를 갖다 쓰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제 이렇게 뭐 폐기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이제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윤 추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 수 있게 되는 이 중차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적인 이익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도쿄전력이 일본의 정치인들한테 대한 정치자금 후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4월 달에 도쿄전력을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그러세요? 직접 가서 정문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일본의 해양 오염수 투기가 전 세계 인류를 망칠 것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민주당 가실 때 그럼 같이 가신 건가요? 그거 따로 갔었습니다. 따로 가신 거군요.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들이어서 저는 따로 갔다 왔고요. 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시찰단 내용도 완전히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쿄전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아예 그 도쿄전력이 1급 비밀이다 혹은 2급 비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그것을 보여달라고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아니 한국 시찰단이 왔을 때 최대한 모든 걸 다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명물 다 쌓는 건데 우리가 요구조차 안 했으니까 겉모습만 보고 뭐 괜찮다 이러고 온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찰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임진왜란 시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찰을 갔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돌아와서 결국 임진왜란 일으키듯이 이런 오류를 엄청나게 심하게 정한 잘못된 시찰단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영국의 앨리슨 교수인가요? 불러가지고 뭐 간담회를 했죠. 거기에서 앨리슨이 뭐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원자력 연구 원장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당연히 물어보죠. 왜 불렀냐? 그래서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한번 보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뭐 이제 얼버무렸죠.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잘한 거냐? 그것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 얘기는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왜냐하면 이 원자력 연구원장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원전 학자죠. 공식적인 입장은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보도자료 냈냐? 그랬더니 내겠다. 그 왜 열흘이나 지났는데 인제사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주한규 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세훈 대변인,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욕을 해도 아까운 분이죠. 지금 이게 건강과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야기 잘 하셨는데, 저는 이거 오염수 관련해서, 핵폐기수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 줄 알았더니, 그 어떤 것, 국민의 어떤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간호사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거부권의 이유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인정은 하신 거죠. 이게 물론 취지는 다르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이게 아무리 덜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폐기수를 방출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아니면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던가요. 국민은 아니 이거를 왜 방출하게 놔두냐. 정부가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싫고 불안해하니, 그리고 또 우리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 이런 수산업자들의 이런 피해가 극심할 수도 있으니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요청을 아니다, 이거 굉장히 안전하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시찰단 보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음에 따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찰단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제목과 하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 요거 하나였는데요. 시찰단 정말 시찰만 하고 왔죠. 그러니까 살펴봤다, 둘러봤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찰만 하고 왔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럼 과학적 검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국민이 물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 그러면은 삼중수소가 위험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슘이 더 덜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이 위험한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럼 가서 물이라도 채취를 했다던가 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봤다, 둘러봤다, 안전하다고 한다, 일본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은 예를 들어 다수의 케이스에서 실험을 하거나 뭔가 확인하고 관찰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그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 지금 이게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믿으세요, 일본을 믿으세요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주술의 영역이죠. 신학의 영역인 것이죠. 믿어야 하는. 정인환 교수, 이 원자력 연구원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도 후쿠시마물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예상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발언이 있었을 때 곧바로, 아니면 최소한도 그 다음 날이라도 이것은 다르다, 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 불러서 혼낼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않고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또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무소신 관료의 그 전형을 보여준 건데요.
정부 여당의 선전선동에 그냥 장단을 맞춰준 거예요. 정부 여당의 정책위 의장, 전 정책위 의장이었던 사람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꿀 수 있자, 개념 자체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근데 영국에 이 돌출된 앨리슨 교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결국은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선전선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원자력 연구원이 그대로 춤춰준 겁니다. 그리고 와서 국회에 불려오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자력 연구원도 있지만 지금 시찰단 단장으로 간 원안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원안이도 지난 2년 동안 독자적으로 뭔가 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IAEA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 시찰단에 또 단장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독자적인 어떤 그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무슨 호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작년에 2월 달과 11월 달인가요? 대만에서도 이 시찰단이 갔어요. 결국 저는 대만 시찰단보다도 못한 이번에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설비 보고 일정만 있을 뿐이에요. 면접 시찰이 100개 뻔한데,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냐? 대만이 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라고 하는 그 결론은 갈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완전히 들러리를 선 것이다. 자, 그럼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국제법적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정부는 의지가 자체가 이미 대만 노선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이 방류하는데 그냥 앞장선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국민적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준혁 교수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딱 있을 때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사람 이름 뭐죠? 김준혁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고려대 교수인가 연세대 교수인가 위안부 문제가 막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강제 동원 아니다. 이건 가서 취업한 거다.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않나요? 예, 아니 갑자기 머리 이렇게 하얗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가갖고 막 항의 시위하고 막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 돈 받고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일본 문무성 장학생으로 갔다 왔죠.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일본 문무성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 학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수 대학에 이제 석박사 과정 지원을 할 때 졸업할 때까지 다 공짜로 학비 지원해주고 기숙사비부터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다. 아주 50년 동안 다시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한 정한론의 과정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 결실의 가장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결실의 과정 속에서 일본이 정말 엄청난 국난에 처한 겁니다. 이 국난을 거꾸로 지금 우리가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인,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 권력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일본이 핵 오염수를 갖다 폐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 세계에다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하고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용인을 해줬다. 그러니 이 핵 오염수 폐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용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예전 광우병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김준혁 교수 보시기에 앨리슨이라는 이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지원이, 연구비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구비 지원을 하다 보면 일종의 그런 액션의 어떤 발언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침소봉대하거나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남영희 본장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심각한 것은 이번 오염수 방류와 이 수산물 수입 재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지금 혹세무민을 하거든요. 지금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산물 다시 또 수입해라 이렇게 벌써 시찰단 간 날 일본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 수순을 밟는 어떤 명분을 쌓아주는 것의 한 일환으로 시찰단이 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뻔뻔스럽게 그것은 별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TO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오염 물질에 대한 반응, 이게 환경에 미치는 것과 실제로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쪽 편을 들어줬던 문제들을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시찰단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처리 시설 설비 보니까 그렇게 문제 없을 것처럼 잘 처리돼서 나오는 것 같다라 한마디만 하고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수산물 수입 재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명분이 사라지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제 친구 아버지가 92세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친구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 팬이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찍었고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던 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옹호하는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식사 시간에 나왔더니 이 아주 보수 중에 보수였던 이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아유, 이제 대통령 그만해야 되겠어. 저는 이 말이 아주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김 교수께 여쭤봤던 분이 누군지 우리 제작진이 바로 확인을 해주셨네요. 유석춘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위안부 관련해서 그걸 매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렇게도 되는가요? 제가 최근에 강제동원 관련해서 일본과 싸우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거든요. 정말 당시의 분들 증언을 좀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거는 역사의 조인입니다, 그냥. 하여튼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겉으로만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냥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민노총이 집회를 한다. 집회를 했는데 야간에 노상 방뇨를 했다.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거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번 치당한 얘기죠. 노상 방뇨하면 경범죄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왜 이걸 하려고 할까?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니까 하고 당하다가 나라도 넘어가고 자유도 뺏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법치주의가 법으로 때려잡자는 그런 게 법치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JTBC 앵커도 그 덕택을 누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유가 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도 자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자유 얘기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로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